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4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조갑제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만나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니시오카 스도무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니시오카 스도무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니시오카 교수님을 설명드린다면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전문가시고 또 일본 보수 정치 세계에도 영향력이 크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에 맞습니다. 그리고 한 일본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시고 그 80년대입니다. 예, 1980년대. 네. 그리고 우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인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제기하시면서 아주 역사적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와 포함되어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데도 앞장서고 그런 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참 감사해야 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일본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탄핵 사태에 점해가지고 여러 차례 한국에 오시고 또 그 취재한 기록을 남겨서 최근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북조선, 분열하는 한국. 예. 그리고 김정은은 남북 통일을 체념했다, 버렸다. 윤석열은 계엄령으로 실패하여 탄핵되었다. 역사적 대전환을 맞은 조선반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이 책을 금방 내셨어요. 이거 나온 지가 한 달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죠. 5월 초에 출판됐습니다. 그럼 이 책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당했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어져서. 그래서 그게 출판사에서는 빨리 마감에 와 있다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4월 4일까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월 말이 완전히 마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연히 것이다 이라고 믿고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준 것이 조갑제 TV입니다. 조갑제 TV를 보고 있어서 발대용도 당액된다 하니까 그건 그러면은 그 조갑세 선생님의 의견을 100% 믿자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도발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별명이 8대0이 됐습니다. 하도 8대0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데 5월 초에 워싱턴을 방문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그 NGO 활동으로서 구주회라는 NGO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식 면제는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를 위한 전국협의회. 그 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 구주회가 가족회,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회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지만. 그리고 일본의 국회의원 전체 수가 약 700명이 있는데 거기서 4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용연맨이 있습니다. 그 납치된 일본인을 저기에 거주를 하는 용연맨. 그 조단파입니다. 여야단 가입하고 있는데 그 세 개 단체에서 거의 매년 봄에 일본이 5월 초가 연휴니까 그때 미국을 방문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2차 트럼프 정부가 됐으니까 꼭 가야 되겠다 고 해서 갔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차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가족으로 2번이나 만나줬고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하노이에서 2번 김정은을 만났었을 때 3번 일본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2차 트럼프 정부 때도 아마 미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오. 그런 요청을 하려고 워싱턴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국무선에 가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국무선의 홈페이지에 우리 가족을 만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 금문선 가기 직전에 금문선에서 연락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가서 주임 100일에 기념 연설을 한다. 근데 그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서 루비오 장관 너 거기 가라. 그래서 부득이 가게 돼서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장관도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제기하겠다.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아니 통역 문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근무소는 매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대접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통역을 데리고 가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 통신통역까지 준비해서 문서까지 그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NSC의 부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원 씨는 일자 트럼프 정부 때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김정남 트럼프가 만났을 때 그때 배석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역시 아니 이 문제 잘 안다. 아니 트럼프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 이라는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의회에 가서 상원 의원 2분 하원의원 8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벌써 우리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행동을 하고 계셨었어요. 4월 4일 날짜로 하원에 17명의 위원들이 서면을 해가지고 그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다 서면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꼭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워싱턴 가서 간절하고자 했던 내용은 2월 달에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아버님이 96세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회 멤버 중에서 살아계시는 부모 세대는 요거다 메그미 씨의 어머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이라는 말을 하려고 준비해서 갔었는데 미 하원의원들의 변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거기 아리모토 씨가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벌써 의원들의 변제에 있고, 그 변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날이 28일인데, 그 날짜로 하원의원들이 역시 우리를 만나줬던 하원의원들이 하원의회에 결의안을 산정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 30일에는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산정됐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하고 있다는 소면을 듣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부터 거의 매년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납치라는 거조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했는데 이제는 아니 우리 문제다 이 문제는 이라는 반응이어서 역시 동맹국이 좋다. 그리고 역시 납치라는 극과 테러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같이 제조해야 된다. 우리의 호소가 더했다. 그렇게 기뻤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넓게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기에 주목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쓸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딜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베 총리하고의 우정 그리고 우리 가족을 2번 만났다는 동정심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테러를 용서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보고 역시 미국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배기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런데 배기하면은 그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설득했는데 미국은 경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경제 지원은 아베가 준비돼 있다. 그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갔었을 때의 평양 선언에 그 국교 전사화 이후에 65년도에 한국에 했던 것처럼 일본이 대대적인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교 전사화의 조건은 물론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에다가 일본인 납치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일본 정부는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 자금을 딜의 카드로 쓰려고 해서 김정은 보고 아베 만나라. 그렇게 하노이에서 소통했어요. 그 상케이 신문이 그 하노이 회담 직후에 아베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보도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일본과 북한 사이에 납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핵 문제를 가지고 논칙 우라늄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연평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가버렸기 때문에 결론됐지 않습니까? 하노이 노딜가 됐는데, 만약에 하노이에서 그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미사일만 보게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그럼 제재의 50% 이상 해제해준다. 그래서 아베 만나라. 그렇게 되면 아베가 평양 갔을 수도 많았었는데, 지금 그 아베 총리가 안 계셔서 좀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은, 이시바 총리도 이 문제만큼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2월 초에 워싱턴에 우리 이시바 총리가 갔었을 때 다시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만나면은 꼭 일본 납치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인권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가 그 예산 삭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VOA가 지금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가지고 겨우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그 위회가 예산을 책정해서 정부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지만은 1년 반 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북한 인권법이 실효가 돼 있습니다. 실효돼 있어요. 그게 시한부 법안이에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연장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의회가 연장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트럼프 정부가 되더라도 연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워싱턴 분위기가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그러면은 동아시아에서의 자유세계 리더는 일본이다. 일본이 그 북한 주민들, 중국 주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내에 북한 인권 단체가 그동안에 미국 측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끊겼잖아요. 그렇죠. 많이 끊겼죠. 그런데 이 북한 인권 문제는 결국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보다는 한국의 북내 문제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북조선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은 분리돼 버렸다. 그러니까 역사적 찬스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책 그 표지에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벽에 있는 답입니다. 이게 30m짜리예요. 그 김일성이가 제작했다는 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을 기념해서 김정일이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난해 1월 달에 제5임의회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면서 이 답은 골불견이다. 할아버지한테 침 뱉는 건데. 그래서 절거하라고 했더니 인공위성을 보니까 진짜 절거됐어요. 절거했어요, 이걸. 아니 그게 할아버지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웠던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거르부르견이라고 해서 절거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통일은 없다. 한국은 외국이다.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같은 민족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헌법 개정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양에 통일을 기념한 답이 있으면 거르부르견이다. 이겁니다. 아니, 저는 그 70년대부터 77년에 서울에 유학을 왔을 때부터 계속 한반도 연구를 해왔는데 아니 그 김정은이가 선대 수령들을 부정한다. 그런 거는 우리 산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진짜 이 답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여기에 누가 손만 댔다 하면 당장 처형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손을 대가지고 예, 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아, 그게 북한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수련의 김일성 원스님의 교수는 영원히 그렇죠.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근데 그 교수는 필요한 답을 절거했더니,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열심히 취재를 했고 연구를 해봤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한국의 자유스러움, 부유로움을 알아가지고 한국에 의한 자유 통일을 원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 없다. 네. 통일 안 한다. 통일 안 한다. 한국에 흡수되는 거 없다. 한국 같은 생활을 원하고 있는데 그거 없다. 한국은 적극이다. 외국이다. 꿈꾸지 말아라. 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한국이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정쟁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통일을 포기하는 선언으로서 말하자면 공인해 준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자유통일을 해야 할 세력이 한국의 보수 세력인데 그 보수 세력이 지금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해가지고 지금 분열되고 있어가지고 이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아니 북한이 봉쇄돼 있다 찬스가 왔다는 책을 쓰려고 했어요. 지난 연말까지 같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갑작스럽게 계엄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원래는 이 책이 1월 달에 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계엄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니 자유통일의 주인공이 분열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분열하는 한국 특히 그 분열의 보수가 분열돼 있다. 보수가 음모론과 본력을 근정하는 극으로 분열돼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제가 조갑제 TV를 봐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유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할 한국의 보수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법한 또는 무모한 계엄으로 지금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제 조기 대선 판국에 들어갔고 지금 별다른 무슨 뭐 기적 비슷한 게 없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계엄 사태, 그 뒤에 탄핵 찬반 사태 때도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한국에 몇 번 오셨는데, 특히 니시오카 선생과 한국의 보수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매개로 해가지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분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엄은 연대도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큰 쇼크를 먹었던 거는 1월 초에 동아일보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한국 국민의 30%가 부정선거 음모를 믿고 있고 그 보수에서는 과반수가 믿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윤 대통령 본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 내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책임이지. 지난 4월 총선. 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자기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있었다면은 그 선거 끝난 즉시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계엄 당일의 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며칠 있다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듣고 저는 윤 대통령이 고립된다. 그래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거는 다수가 될 수가 없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주제를 오니까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산재하는 거는 이거고 북한은 산재하는 사진은 이거. 이거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또 용어로 하는가?
제가 거기 아주 추운 겨울에 1월 초에 감자 앞에 농성하고 있는 현장에 갔습니다만은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자바들보다 훨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어르신들도 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내심 아니 무도한 계엄을 한 사람을 옹호해서 음모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의 자유로움, 부유로움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단결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게 뭐냐. 그렇게 느껴졌죠. 참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지난 71년 동안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해가지고 드디어 북한을 누르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통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망상적 계엄을 펼쳐가지고 한국 보수가 분열되고 더구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탑 더 스틸이라는 조금 정신분열적인 구호까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일본에서 한국의 중도 보수가 좀 우측으로 이동해서 극우적으로만 이동했다.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양심적인 보수 지식인들이 몇 사람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진로서는 이준석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걸 다 읽어보니까 그때 그날 12월 3일 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동훈 대표가 없었더라면은 그렇죠. 더 유혈의 사태까지 있었을 수 있었다. 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보수 중에서도 그 용기 있고 지시를 기초해서 해야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 한국 보수는 죽지 않았다. 이라고 일본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모론이 득세하고 윤석열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상당한 세를 모을 때 이런 걱정을 했어요. 혹시 일본의 보수 언론 또는 보수 지식인들이 이 친윤석열 세력을 지원하게 됐고 이 사람 편을 들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친윤석열 세력이 표방한 게 중에 하나가 반중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그리고 참 고맙게도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맹렬하게 글을 쓰시고 언론에 그리고 또 이 잡지, 신문 또 책까지 내시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바람에 다행히 일본의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유튜버 중에서는 한국 유튜버들이 또 일본어 자막을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믿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죠. 소수죠.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런 아주 나쁜 연대가 한일 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정말 강황할 사태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보수운동이라는 게 결국 이 법과 사실을 기초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윤석열의 계엄은 법치를 무너뜨려 버렸고 윤석열이 주도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하니까 보수의 어떤 논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보수 지식인 또는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윤석열을 보수의 어떤 지도자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양심 있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시오카 선생은 일본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 있는 그대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걸 묻고 싶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자유우파, 그러니까 보수 자유주의자는
경계해야 되는 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 자익 존재주의자. 좌익 존재주의. 예. 근데 우익 존재주의자. 예, 예. 양쪽에 존재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끌었던 자익 존재주의. 근데 히틀러가 이끌었던 우익 존재주의. 일본은 거기에 갈까 말까 했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소화 조남회가 이 일육 사태를 진압해가지고 그렇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헌법은 지켰습니다. 일본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자유우파의 적은 너무 좌파가 강했을 때는 차만 보고 있으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일자 냉전이 우리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계급론은 없어졌어요. 예, 예.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지만은 자본주의를 합니다. 그렇지, 맞아. 시장 경제를 해요. 예. 근데 그리고 주한민족의 영광 그런 말을 해요. 예. 그 민족주의입니다. 적국가주의예요. 울트라 나셔널리즘입니다. 예, 예. 울트라 나셔널리즘적인 전체주의는 파시즘입니다. 예, 파시즘. 그러니까 북현 정부는 커뮤니즘부터 파시즘으로 정황했다. 예. 그리고 우리 북한은 보십시오. 3대 세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백두산의 효동목 그럼 계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인종주의지. 인종주의. 예. 그 인종주의가 울트라 나셔널리즘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익 존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수 지식인들도 애국자니까 민족주의하고는 가깝지만 울트라 나셔널리즘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럼 음모론, 권력, 근정 그렇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자바들하고 싸워왔던 사람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니체가 정말 통찰력 있는 명언을 남긴 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을 닮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예. 신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신면이 그 사람을 들여다볼 거다. 그러니까 좌파하고 싸우다가는 영혼을 빼앗기는 수가 있다고 경계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 울분에 쌓였고 이재명 후보가 또 집권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공포감에 휩싸인 한국의 보수 세력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버렸어요. 원래 선동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좌익의 전유물 아닙니까? 예, 예.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선동이 북침 아닙니까? 그죠? 북침설이 그죠? 최고의 선동이고 2008년에 광우병 선동, 2014년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선동,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도 사실은 저쪽 진영이 만들어낸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응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또 우파가 이런 괴물을 닮아서 선동에 빠지기 시작한 게 광주 사태에 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갔다는 게 그 연장선상에서 이분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막 자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계해야 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간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는 그래도 한국 보수 지식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수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아니 선거 부전에 비해 저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선한 사람들이 그 당사자인데 낙선한 사람들이 다 그 부전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 한 분만 재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납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경욱만 재판해가지고 또 대부분에서 그렇죠. 확정 판결로 거짓말이면 끝났는데도 그리고 황교안 씨가 또 뭐 그때 그렇죠. 낙선했을 직신을 이야기 안 했다가 1년 반 뒤에 나타났어요. 근데 원래 그러면은 아니 그 차파들은 김호준 씨가 부정선거론을 폈을 때 계산을 했잖아요. 부정선거론은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서서 자기 지지자한테 강요해도 하고 해서 이게 없었다. 이라고 그야말로 계몽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아니 2020년 4월에 지고 나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유튜브에서 나왔을 때 그 국민의힘 당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걸 거짓말이다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선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하려고 했다가 주반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식인지만은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후보들은 그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열선적인 그 지식인 그 운동가들도 우리한테 표를 준다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뭐 반론을 안 하고 그렇죠. 이따가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 지금 지적하신 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식인들의 비겁함입니다. 네. 거짓말임을 누구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아니라고 몇 분 이야기한 사람이 홍준표, 오세훈. 그러면 합치면 4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좌파의 선동과 우파의 선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좌파가 선동할 때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해요. 그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파는 원래 선동의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라고 믿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한쪽은 수단으로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쪽은 신념으로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의 정치인 지식인이라면 한국 보수의 지도층인데 지도층의 비겁함이 오늘날 한때 보수라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버리는 일대 비극을 만들었고 여기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기 대선판도 보면은 그 참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앞장서서 싸웠던 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조차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가장 용감하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그러니까 이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두 후보가 완전히 선명하게 지금 음모론과 음모론 아닌 사람을 지금 갈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김문수 지사님하고는 북한인권론 때문에 오래전부터 잘 알죠. 뭐 동시적 관계.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후보가 됐다는 거는 아주 기쁜 일이긴 하는데 스락 연설 듣다 보니까 사전투표를 배제한다는 말이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역시 아무리 강전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손치더라도 역시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아니 그때 민경 재판에 판결 이후 보면은 합리적인 지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용기가 없는 분이 우리 김문수 후보야말로 우리의 보수 차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러니까 우익 존재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가 모자라시는 거 아닌가. 차파하고 너무 아시고 싸워봤는데 울트라 나셔널리즘 우익 존재주의가 음모론의 관계 그런 것도 우리가 역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의 각오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도 우익 존재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그대로 성경시킬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수사는 어디 숨어 있었지만은 재무상 같은 사람들이 여직에 있는 사람들 다 암살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6년에 2.16 사건. 2.16, 그때 그 사람들은 극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극가 사회주의는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세계 유행이었어요. 그러면 히틀러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 조난폐화를 모시고 조난폐화 진전 제재를 가려고 했는데 소화 유신을 하겠죠. 소화 유신을 하려고 했는데 소화 초난이 부정했죠. 반역자로 규정을 했죠. 그렇죠. 자기가 나서서 진압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슬아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시 생겨서 일본 우파도 역시 각오가 다 옳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일본의 보수 자유주의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좌우에 존재주의가 있다. 그거하고 싸우는 것이 자유우파다. 그런 교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지사님이 좀 그 경계심이 의익 존재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좀 약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뉴스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51%, 김문수 31%, 그다음에 이준석 8%가 나오는데 1위, 2위 차이가 20%포인트인데 이걸 표로 환산을 하면은 약 3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약 600만 표 차이입니다. 600만 표 차이로 지금 지능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보수의 40%만이 김문수 지지입니다. 40%밖에 없습니다. 보수층의 40%만이 그리고 진보층의 80%는 이재명 지지예요. 그리고 중도층의 한 60%가 이재명 지지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되고 진보가 단결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아주 명언이 하나 있다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보수가 분열되고 진보가 단합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가른 게 부정성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약 60%거든요. 그걸로 치면은 이게 다수입니다. 60%인데 이 사람들이 왜 지지하지 않느냐 하면은 부정성 음모론과 윤석열의 계엄을 편드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 앞으로 한국 보수에서의 치열한 노선 투쟁과 정통성 논쟁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는 김문수 대 이준석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있다는 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수의 금연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왔는데, 저도 그 정계조에서 이준석 후보 했던 연설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은 연설을 잘 하네요. 어떤 점에서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아니 나는 40대다. 위세대는 3천만 명 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 3천만 명 있다. 나보다 아래 세대가 2천만 명 있다. 근데 지금 포퓰리즘으로 세금으로 매겨 산다는 거는 3천만 의해서 2천만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게면 되겠습니까? 아주 절묘한 표현이네요. 그러면 2천만 명 전체가 자유 없이 다 그 이준석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앞으로다 이라는 거를 알기 쉽게 특히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매겨 사는 것이다. 이라는 포인트만 계속 유지하잖아요. 뭐 안마학 같은 거 안 하고. 맞습니다.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리고 김문수 씨에 대해서는 아니 뭐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당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그 심야의 쿠데타 미수 사공이다.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니까 납득하고 아니 연설만 듣고 있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은 2파전으로 보도하지 않고 3파전으로 보도해요. 요게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당을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이런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젊은 일본은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이 지배하는 구조라서.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재인이 야당 제3야당인데 국민민주당의 타마기 대표입니다. 국민민주당. 의파적인 야당인데 그 사람이 지난 그 중의원 선거 때 대돌이라고 한 게 실소득을 올려야 된다. 실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세금 곤제 제도가 있는데 월급제에 대해서 곤제 액수를 올려야 된다.
원래 건재 X는 제조 인구랑 연도해서 결정되었는데 요새 20년 동안 그거를 연도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건재라는 거는 재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소득에서 건재해서 나머지 부분부터 세금을 받는 건데, 그건 그 물가가 올라가면은 건재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재정 적자가 있다는 뭐 이유 가지고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그 계산하면은 얼마다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각각을 받아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서 그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각각 가지고 가소분 소득을 늘린다. 그게 또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제1야당의 입헌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자민당, 공명당 연립정부가 가반수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7월에 자문위원 선거, 그러니까 상원 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자민당이 질 것 같대요. 그러면은 다마기가 그 연립정부의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 정부의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양쪽에서 다마기 우리가 갖겠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탄핵 사태라는 좀 말도 아닌 일을 통해서, 그러나 한국의 보수층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뉴 리더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40살의 이준석, 그리고 53살의 한동훈. 두 사람은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인데 언젠가는 이 두 사람이 주도하는 한국 보수 정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크게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바로 윤석열 세력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쪽 세력은 약화되고 계엄에 반대했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두 사람이 대선 이후의 보수 정치를 이끌고 거기에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상당히 반성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치 또는 뭐 그걸 세대 교체를 해도 되고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뉴 리더 두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 이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준석 후보는 놀랍게도 이 흡수 통일을 주장해요. 자유 통일 이런 말보다는 뭐 흡수 통일 아니냐고 아주 명백히 이야기해버리네. 대표 때 쓴 책에서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홍콩 자유화운동 현장에 가보고. 맞다. 홍콩 2019년인가 그때 홍콩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나라 정치 이론을 유일하게 거기 갔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지금 바쁘지만은 지금 북한 상황이 이렇다. 통일 답이 없어졌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다는 개념을 더 입력시키면은 그 좋은 리더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세이론 정론 잡지에 쓰셨을 때 마지막 그 문단이 지금 북한이 체제 전쟁에서 져서 통일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보수가 분열되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힘은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상당히 마지막 결론을 희망적으로 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럼 북한을 그렇게 번개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구냐? 그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니제 씨가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나서 상호 비판을 하지 맙시다 이라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북한은 정치 권장은 권장대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대북 심리전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죠. DMZ 때 그 방송도 그리고 아니 KBS의 사회교육 방송도 아니 김정일 전 비서든지 전 비서님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사회교육반선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던 몇 사람의 탈북자가 이런 원고를 쓸 수가 없다. 북한을 비방해야 된다. 그거 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체 반성국을 만들어라. 그거 해서 2002년에 그 자유북한 반선하는 반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자유북한 반선 일본 지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김성민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이 단법 반선을 한다는 거는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첫 번째 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또 이민복 씨 같은 분들이 또 분선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 탈북자 인권운동가들이 중국을 통해서 USB도 보내고 페트병에다가 쌀, 성경 그리고 개도라마에 USB 그런 걸 계속 보내 결과 그 북한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니까요. 한 번밖에 안 본 사람 없다. 네, 그러니까 한 번 계속 보게 되네. 김용호 또 일부 장관의 입버릇은 북한 주민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보면 두 번째 보게 된다. 중독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주인공이 민간의 탈북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 민간 운동가들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2002년도에 김정일이가 사죄까지 했어요. 납치를 인정해서. 그거는 여고담배님이 부모가 가족회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 먹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스러움이 있으니까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언론 활동도 할 수 있다. 자기가 뜻만 있으면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 있다.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 투표의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도 부정선거 없습니다. 개표에는 그 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의 기준함을 가지고 있는 편이 이긴다. 그것이 보편적인 문명이다. 저는 보편적인 문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힘, 그리고 문화의 힘, 경제의 힘이 북한에 투입됨으로써 드디어 김정은으로 하여금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을 한 주체 세력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보수 세력이 음모론에 넘어가서 분열됐는데 그러나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고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선거가 찾아낼 거예요. 아까 그 김용호 장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마당과 노동당인데 지금 장마당이 이기고 있고 그렇죠. 그 장마당을 뒷받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고 한국의 그래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 사회 경제력인데 어저께 어떤 탈북자한테 들었는데 옛날에는 노동당 당원이 인기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탈북자를 진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구나.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이제 동네에서 아주 미녀들이 다 그 집에 시집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보수 세력을 지금 거의 괴멸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딱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그렇죠? 복원시키고 한 거는 요걸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조선이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핵 공유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미국의 전략 핵 자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권한을 사실상 인정해 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일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올해는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1965년 6월이죠. 예. 그것도 또 6월입니다. 예. 자, 일본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미래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죠. 예. 역시 일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반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제법을 어기면서 아니 한번 그 조약을 맺으면은 그거는 조약은 사법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 국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하고 조약을 맺던 선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이게 무효다 하면은 그 한국과 대법원하고 별도 조약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산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줬으면 좋겠는데 산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생생하니까 같은 땅에서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보다 또 과격한 말투로 일본을 비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요. 다만 요새 와서 그 일본 대사 만나서 그 자기는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한다. 한미일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보는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 만나셨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지금 후보가 한 말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또 제약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완전히 좀 보수화된 반일이 아니라 친일적인 말을 해도 한국에서 따지지 않아요. 그럼 넘어가요. 또 그쪽 진영에서도. 그 현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일적인 발언을 하고 정책을 펴도 지지를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은 정치인들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반일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경도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문재인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이란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가 능력주의자고 그다음에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리주의자예요. 실리주의자는 이익 있는 그렇죠. 그 실이 현실이니까 현실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위험도가 문재인보다는 확실히 좀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같은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역시 그 권력주의자고 기회주의자이라는 면이 강하다. 극자는 아니다. 주사파는 아니다. 그러면 강한 쪽이 어느 쪽인가를 그렇죠. 보는 사람이다. 그럼 북한은 통일을 포기했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럼 중국이랑 미국이랑 비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미국이 강하다. 그렇죠. 그렇게 특히 한미동맹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회주의자, 권력주의자,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진리를 중시하면은 미국 쪽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미국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그 5년 사이에 대만 유사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은 그라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일어나지만은 그렇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걸 억제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로 전쟁까지 가게 만들면 안 되면은 우리 자유진영이 단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도 GNP 1% 반인비를 지금 2%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또 모자란다. 그렇죠. 오히려 일본 군국주의를 경계한다.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이 더 강화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면에서 이재명 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어느 쪽이 설 것이냐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계산을 빠른 사람이라면, 그 이데올로기 지하 운동했고, 그 인생을 걸고 돈운동 해왔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그렇죠. 않겠는가. 예,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비슷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이 거의 내전적 상태로 들어가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사람들이 외교, 안보,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친한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외부 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차다 일어나면은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차다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그래서 강조하셨듯이 찬스가 왔다. 말하면 자유통일의 찬스가 왔다.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다.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시라. 그렇죠. 제가 외국에서 그거 강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걸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그게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니시오카 선생하고 저하고 아베 수상이 만난 게 2013년 3월 초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이틀 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취임사에서 과거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좀 심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아베 수상이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수사로서는 처음입니다. 아주 역사적 자리였는데, 그러나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친중 반일적인 그런 정책을 펴다가 이게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는 또 좋은 기회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으로 하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그런 역사적 찬스를 딱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아주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심 같은 것이 있는가, 제재에 대해서 감정적인 자기가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밑바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본사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부분이 근데 현실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경우에 가만히 있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말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문재인이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세력을 절단내기 위한 그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요새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대법원 판사에 대해 압박하는 거, 그건 역시 사법권은 독립을 시켜야 되죠.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언론으로.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뭐 대법관을 권정회를 한다든지, 특검법을 만든다든지 말이라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또 전체주의입니다. 물론 전체주의죠. 그거는 뭐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이 전체주의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내전적 구도하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저 존재 조건이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에 한 300년 가는 평화 시대를 만들고, 그래서 당시에 당나라와 일본, 신라가 한 300년의 평화 그리고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었듯이 한반도만 자유통일되면은 중국, 한국, 일본이 하나의 민주주의, 그때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지금 고비에 와 있고 또 찬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이 그쪽으로 가는 진로를
결정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한국의 보수의 원래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탈선을 할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편들어 가지고는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가 몇 %의 지지율을 확보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래서 보수의 주류가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젊은 사람, 합리적인 그렇습니다. 보수 세력이 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 거기다가 여태까지 노력을 했던 달북자 인권 활동까지 합류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동훈, 이준석 나이로 보면은 앞으로 30년, 40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시간이 그쪽 편이에요. 그쪽이 시간 편이고.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을 저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또 선거 직전에 한 번 더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또 한 번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